레이디 버드 때부터 그레타 거윅의 능력은 증명되었습니다. 레이디 버드는 가슴이 저릴 정도로 아름다운 성장 영화이면서 여성 영화였습니다. 엄마와 딸 두 여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은지 엿볼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작품이었죠. 레이디 버드는 하나의 충격이었고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배우 그레타 거윅은 인상이 희미해졌습니다. 이 감독의 다음 작품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작이 발표되었을 때 제 뇌리에는 기대감과 의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콧의 19세기 1860년대의 고전 소설을 영화로 만들겠다는 그레타 거윅의 계획은 그럴듯해 보였죠. 그레타 거윅이 그려내는 남북전쟁 시대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의 갈등과 고민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가도 관건이죠. 하지만 의문도 생겨납니다. 작은 아씨들은 그간 너무나 많이 영화화된 작품이기 때문이죠. 벌써 6차례나 영화로 만들었고 1994년에는 위노나 라이더가 주연으로 나오는 작은 아씨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도 또한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명작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지금보다 훨씬 젊은 크리스찬 베일의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이런 작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다시 한번 작은 아씨들을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불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관에서 레이디 버드에서부터 그레타 거윅과 함께했던 시올시아 로넌, 티모시 샬라메와 적절한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엠마 왓슨, 플로렌스 퓨 등의 배우들이 펼쳐내는 작은 아씨들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그레타 거윅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작은 아씨들보다도 고증에 충실한 작품입니다. 영화의 모든 장면들이 소설에서 나온 것들인지라 보는 내내 소설을 영상으로 읽고 있다는 인상을 주죠. 거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여성주의적인 시각, 19세기 중반이라 지금처럼 선명할 수는 없었던 루이자 메이 올콧의 인식을 21세기의 언어로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과연 그레타 거윅이구나 하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 영화는 여성적 서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여성의 갈등과 심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무리 여성 감독이라 할지라도 여성적 서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또 기존의 남성 서사에 성별만 여성으로 바꾸거나 남성 영화에 여성을 할당제로 배치하며 PC를 주장하는 영화들과 여성 영화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걸캅스 같은 졸작을 여성 영화로 부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작은 아씨들은 올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이후 가장 좋은 여성 영화입니다. 또 원작의 가슴 뭉클한 감동과 삶과 사랑을 절묘하게 표현해낸 수작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된 본격적인 리뷰가 재생되어 오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죠. 작은 아씨들의 주인공은 조입니다. 이 이야기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걸 떠올려 보면 조 마츠는 작가의 애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하지만 이 작품은 조뿐만 아니라 조의 자매들 매그, 에이미, 베스의 이야기를 펼쳐내며 다양한 삶의 양상, 사랑의 방식 그리고 선택을 담아냈습니다. 고전 명작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영화는 원작을 그대로 표현하되 전개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현재 시점과 7년 전 과거, 즉 유년기의 마지막 순간들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준 것이죠. 영화는 빈번하게 현재와 과거를 오갑니다. 현재와 과거는 같은 공간을 그리더라도 느낌이 다르고 또 각 캐릭터들의 의상과 태도, 상황을 다르게 표현해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과거 시점은 같은 마치 가문의 집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7년 후의 현재는 쓸쓸하고 텅 빈 느낌이 들도록 그려낸 것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교차가 너무 잦은 나머지 영화를 보는 내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화의 전개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언제가 현재이고 언제가 과거인지를 파악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년의 시간인지라 배우들의 외모에 변화가 없다는 것도 혼동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죠. 영화는 출판사에 익명으로 소설을 보내는 조, 프랑스에서 고모 할머니와 마차를 타고 가다 로리를 만나는 에이미,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 노동을 하며 힘겹게 가난과 싸우는 매그의 상황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7년 전의 과거, 즉
네 자매가 처음으로 로리를 만나는 시점으로 돌아가죠. 마치 가문은 남북전쟁 시대 미국 북부 매사추세츠의 중산층 가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네 자매의 아버지는 전쟁에 나간 상태인데 마치 가문 자체는 평화로워서 전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 마치 부인은 나눔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인은 크리스마스에 준비한 음식을 고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전쟁으로 자식들을 잃었다는 한 노인에게는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아름다운 성품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치 부인이 크리스마스에 음식을 전달하던 날, 부자인 로렌스가에서 음식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치가의 자매들, 작은 아씨들과 로렌스 가문의 인연이 깊어지죠. 이때 가정교사 존 부룩에게 교육을 받던 로리도 마치 가문과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네 자매는 각기 다른 꿈과 성격 그리고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마즈인 매그는 네 자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습니다. 영화에서는 시얼시아 로넌과 플로렌스 퓨도 아름다운지라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매그는 배우의 꿈을 지니고 있었고 또 사교계로 진출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허영심도 대단했죠. 반면에 존은 진취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입니다. 말도 거칠고 태도도 당당하죠. 소설가를 꿈꾸는 존은 세상에 이름을 남길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베스는 자매들 중 가장 착하고 내성적이고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지녀 피아노를 잘 치죠. 막내 에이미는 화가를 꿈꾸는 소녀고 재능도 뛰어나지만 가장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조와 에이미는 사사건건 다투곤 하죠. 로리가 마치 가문의 자매들과 인연을 맺은 후 가장 끌린 것은 바로 조입니다. 영화 내내 로리는 조와 붙어 다니고 항상 조와 장난을 치곤 하죠. 반면에 에이미는 로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쉽게 드러납니다. 해변으로 놀러 간 날, 에이미는 조와 노느라 정신이 없는 로리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화를 보는 내내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 작품의 소소한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자매들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담은 작품답게 작고 귀여운 사건들이 하나씩 펼쳐지며 포근한 감정을 품게 만들죠. 특히 네 자매가 신나서 떠들 때는 자매가 많은 집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와글와글, 왁자지껄한 수다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하죠. 이러한 섬세한 표현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이들의 일상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조와 로리가 처음으로 같이 추는 춤에 기분 좋은 긴장감을 표현한 후에 에이미가 조에게 복수하기 위해 조의 소설을 불태워버리는 장면에서 자매들의 싸움 방식을 표현한 것도 좋았습니다. 옷을 찢어도 상처 입지 않으니 언니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언니가 가장 아끼는 소설을 태운 거라는 에이미의 설명과 에이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정작 에이미가 물에 빠지자 그 즉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조의 모습은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재미있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영화에서 매그의 비중은 많이 줄었지만 매그의 선택과 사랑은 잘 드러났습니다. 매그가 원래부터 허영심이 강하고 워낙 아름다워서 사교계로 나가려 한다는 것은 잘 표현되지 않지만 매그가 가난한 남자 존 부룩과 결혼하는 대목에서 조의 고모 할머니가 느끼는 절망은 잘 드러났습니다. 매그를 아끼는 조의 입장에서는 존이 너무나 밉고 당대의 여자들은 부잣집 도련님과 결혼하는 것만이 유일한 신분 상승의 방법이라 믿는 고모 할머니는 매그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매그의 비중은 줄었지만 조와 에이미의 비중은 늘었습니다. 영화에서 조는 가장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합니다. 급격히 가난해지는 집안. 마침 베스는 고아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혼자 갔다가 병을 얻어오기도 했죠. 병약한 베스를 위해서라도 조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떤 글이든 써서 팔아야 하는 입장이죠. 그렇게 조는 자신에게 고백하는 로리를 받아주지 못합니다. 로리와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이 로리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랑에 있어서 조는 너무나 서툰 모습을 보입니다. 로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이미 로리는 프랑스에서 에이미에게 고백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자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었던 에이미는 고모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매그는 가난뱅이를 사랑했고 조는 결혼에 무관심해 보이고 베스는 병약하여 희망이 없으니 에이미가 답이라는 것이죠.
에이미는 고모 할머니의 말처럼 부자와 결혼하려 하지만 로리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로리는 에이미를 선택하게 되죠. 원작의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목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조와 로리의 사랑을 지지하는 팬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에이미가 싫어지는 것이죠. 에이미가 로리를 빼앗아 간 것처럼 느껴 마음이 거북해진다는 팬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에이미가 로리에게 느끼는 감정과 오랜 시간 짝사랑하며 건져낸 고통을 잘 드러냈습니다. 플로렌스 퓨는 에이미의 고집스러운 성격과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후에도 나오는 모든 장면이 다 감동적입니다. 가난한데도 허영심 때문에 값비싼 옷감을 사고 후회하는 매그는 그 모든 위기를 견뎌내며 존과의 사랑 하나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존은 소설가로 인정받기 시작하며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죠. 베스의 죽음은 가슴 아프지만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오는 장면은 감동적입니다. 행복한 결말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작 소설은 뒤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작은 아씨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이 영화 최대의 장점은 역시 원작보다 선명해진 메시지입니다. 영화는 조를 내세워 그 시대가 지닌 한계, 여성의 위치와 자유에 대해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배우가 되거나 몸을 파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고모 할머니의 말에 조가 발끈하는 것도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서 꿈을 이룰 수 없었던 베스를 제외하면 배우를 꿈꾸었던 매그도 화가를 꿈꾸던 에이미도 모두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재능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시대가 지닌 여성차별의 분위기였죠. 조는 그러한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비록 친구의 이름을 대며 시작했지만 여성이 쓴 여성의 자전적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먹힐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듯 저돌적인 선구자들의 첫걸음을 시작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것은 조가 지닌 열정과 강한 의지였죠. 이 영화에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시 고모 할머니입니다. 고모 할머니는 손주들을 사랑하면서도 늘 손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물이죠. 그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조는 고모 할머니를 꺼립니다. 애초에 고모 할머니와 조는 성격상 상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고모 할머니의 기대와 계획이 모조리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워낙 아름다워 집안의 대들보라 생각했던 매그는 고모 할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고 여자는 돈을 벌 수 없다던 고모 할머니의 단어는 조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에이미에게 기대를 걸고 프랑스까지 데려갔지만 에이미는 로리와 결혼하죠. 하긴 로리도 부자이긴 하니까 고모 할머니의 기대가 완전히 틀린 것까지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엔 두세기나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그 시대의 세대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특히 그레타 거윅은 작은 아씨들의 매력을 거의 완벽하게 그려냈고 조를 여성운동가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혐오와 차별도 없습니다. 메시지는 선명하게 드러내되 자매의 삶을 따뜻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수작입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감동이야말로 이 영화가 지닌 가장 큰 매력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산만하게 교차하는 것만 빼면 완벽에 가까운 원작 재현을 자랑합니다. 시어샤 로너는 갈수록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레이디 버드에서 보여준 아슬아슬한 모습, 체질 비치에서에서 드러낸 여성스러움을 합치고 조 특유의 강단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녀의 연기는 일품이었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로리의 캐릭터를 잘 표현했습니다. 티모시의 로리는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답이 없는 한량처럼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플로렌스 퓨는 영리하고 도전적인 에이미에게 딱 어울리는 캐스팅이었습니다. 에이미의 분량과 비중이 늘어난 것이 납득이 되는 연기였죠. 엠마 왓슨은 여전히 예쁘더군요. 작은 아씨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작은 아씨들을 만난 느낌인데 저는 위노나 라이더 버전의 1994년작보다 이번 작품이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씨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로리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와 그렇게 가까웠으면서도 조를 그렇게 몰랐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바로 물러설 게 아니라 조의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포기가 너무 빨랐어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